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한 기업이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점유율 40%를 넘나들며 배달 이민족을 턱 밑까지 추격했던 붉은 거인, 바로 요기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메인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배민은 있고 쿠팡이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기요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폴더 구석 어딘가에 박혀 있거나 이미 삭제된 지 오래이지는 않으신가요? 2010년대 초반 요기요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한다는 건 당시 우리에게 마법 같은 경험이었죠. 하지만 지금 요기요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거대 자본이 투입되었고 최고의 모델을 썼으며 업계 최초의 구독 서비스까지 런칭했는데 왜 사용자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혁신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1위의 오만이 어떻게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도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플랫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몰락의 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배달앱의 변화를 넘어 변화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소름 돋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비즈니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콘텐츠 전략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요기요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요기요는 한때 배달 이민족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플랫폼이었거든요. 독일의 글로벌 공룡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 시장을 먹기 위해 작정하고 투입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기요가 왜 지금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이번 영상 하나면 요기요의 전성기부터 현재의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까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배달 전쟁의 그 뜨거웠던 서막 201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자장면 한 그릇을 시키기 위해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를 뒤져야 했습니다. 전단지가 없으면 상가 책자를 뒤졌고 그마저도 없으면 일일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죠. 가게에 전화를 걸면 들려오는 시끄러운 주방 소리, 주소를 잘못 알아들어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카드는 안 된다며 현금을 요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기요가 나타났습니다. 요기요는 독일의 플랫폼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전화 없이 앱에서 메뉴를 고르고 바로 결제까지 끝내는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요기요가 배민보다 늘 뒤처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요기요가 앞서 있었습니다. 배민이 길거리 전단지를 주우러 다니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노가다를 하고 있을 때 요기요는 이미 완성된 알고리즘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요기요의 마케팅은 세련됨 그 자체였습니다. 배민이 철가방이나 B급 감성으로 승부했다면 요기요는 깔끔한 레드 컬러와 배우 박신혜를 앞세워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격상시킨 거죠. 특히 첫 주문 시 5,000원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은 당시 2030 세대에게 엄청난 자극이었습니다. 5,000원이면 밥 한 끼 값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기요는 그렇게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을 빠르게 먹어치웠습니다. 심지어 업계 3위였던 배달통까지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국 자본력과 기술력이 앞선 요기요가 한국 배달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찬란했던 황금기 아래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요기요의 부모님이었던 딜리버리 히어로의 욕심이었습니다. 2019년 말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든 메가톤급 뉴스가 터집니다.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신들의 최대 라이벌인 배달 이민족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무려 4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배달 앱은 독일 회사가 다 먹는 거냐는 우려가 쏟아졌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요기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인수를 승인해주는 대신 아주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배민을 갖고 싶으면 요기요를 팔아라. 이것이 바로 요기요의 운명을 뒤바꾼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요기요는 하루아침에 버려진 자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곧 팔아야 할 물건에 큰돈을 들여 수리하고 가꾸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민 인수를 확정짓기 위해 요기요를 매각 대기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기요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예산도, 라이더들을 붙잡을 프로모션 비용도, 또 공격적인 마케팅도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전력 질주를 할 때 요기요는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찬 채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던 겁니다. 내부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어차피 우린 팔려 나갈 운명인데 열심히 해서 뭐 하냐는 회의감이 팽배해졌죠. 유능한 개발자들과 기획자들이 경쟁사로 대거 이탈했습니다. 플랫폼의 생명은 혁신인데 요기요는 그 혁신의 엔진을 스스로 꺼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요기요는 새로운 주인을 만납니다. 바로 유통공룡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약 8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요기요를 품에 안았죠. 당시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전국 1만 5천 개의 편의점 네트워크와 요기요의 배달망이 만나면 쿠팡도 이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퀵커머스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GS 리테일은 훌륭한 유통기업이었지만 플랫폼 기업의 생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통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율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플랫폼은 적자를 보더라도 점유율을 지키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해야 하는 성장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두 조직이 만났으니 충돌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GS 체제의 요기요는 의사결정 구조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데이터 수치 하나만 보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일들이 이제는 대기업 임원들의 복잡한 결제 라인을 타야 했습니다. 배달 시장은 초단위로 변화하는데 요기요의 보고서는 결제판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앱 화면 구성 하나 바꾸는데도 유통 쪽 임원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 PPT 수십 장으로 설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게 당장 우리 편의점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것이었지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냐가 아니었습니다. 요기요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플랫폼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기요에게 닥친 위기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거대했습니다. 바로 요기패스라는 야심찬 시도와 쿠팡이츠라는 파괴적인 혁신이 충돌한 지점이었죠. 2011년 말 요기요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대한민국 배달앱 역사상 최초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거예요. 이름하여 요기패스였습니다. 한 달에 군 900원만 내면 배달비를 무제한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이 전략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듯 배달앱을 구독한다는 발상은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요기요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한번 구독료를 내면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다른 앱으로 가지 않고 요기요만 쓸 것이라는 이른바 락인 효과를 노린 겁니다. 실제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출시 2달 만에 가입자 50만 명을 돌파했고 곧이어 100만 명을 넘어서며 요기요는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잔혹한 함정이 드러납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기요의 적자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비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죠. 요기패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요기요가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비 보전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군 200원이라는 구독료는 이 엄청난 출혈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요기패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이른바 헤비 유저들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3번씩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에게 요기패스는 그야말로 보물상자였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늘어날수록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락인을 시키긴 했는데 가두리 양식장 안에 넣어둔 물고기들에게 줄 사료값이 고기 파는 값보다 비싸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기업 GS 리테일 체제 아래에서 이런 대규모 적자를 견뎌낼 체력은 이미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요기요는 혜택을 줄이고 구독료를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요기요를 믿고 남았던 충성 고객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플랫폼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한 번 줬던 혜택을 뺏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했습니다. 혜택이 사라지자마자 요기요 앱을 삭제하고 떠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요기요가 내부적인 수익성 고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쿠팡이츠였습니다. 쿠팡이츠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딱 한 집만 배달한다. 이것이 바로 단건 배달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고수해온 방식은 묶음 배달이었습니다. 라이더 한 명이 가는 길에 서너 집 음식을 한꺼번에 픽업해서 배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야 배달 효율이 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 치킨이 분명히 30분 전에 출발했다고 떴는데 지도 위를 보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1시간 뒤에야 차갑게 식어서 도착하곤 했으니까요. 쿠팡이츠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무조건 한 번에 한 집만 가서 간 만든 뜨거운 음식을 가장 빨리 전달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배달 시장의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5,000원 쿠폰보다 더 강력한 유혹은 내 음식이 지금 당장 가장 뜨겁게 도착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요기요는 당황했습니다. 단건 배달을 하려면 기존의 물류 알고리즘을 전부 갈아엎어야 했고 무엇보다 라이더들에게 줄 엄청난 프로모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기요는 매각 과정과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쿠팡은 특유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라이더들을 싹 쓸어갔습니다. 피크타임에 배달한 것만 해도 10,000원이 넘는 파격적인 보너스를 뿌리며 요기요의 라이더들을 유혹했죠. 라이더들이 쿠팡으로 몰리니 요기요, 앱으로 들어온 주문은 기사가 잡히지 않아 식당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배달 앱을 켰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90분이라고 뜨면 누가 주문을 하겠습니까? 결국 소비자들은 요기요를 끄고 쿠팡이츠를 켰습니다. 쿠팡이츠는 앱 내에서 라이더의 위치를 실시간 지도로 보여주며 심리적 안심까지 제공했습니다. 내 음식이 우리 집으로 직진하는 모습을 보는 경험은 한번 맛보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요기요도 뒤늦게 요기요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넘어간 뒤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쿠팡의 정교한 물류 시스템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죠. 요기요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쿠팡은 이미 저 멀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요기요는 이제 2위 자리마저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비스 경쟁력에서 밀리자 요기요는 앱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잘 쓰던 앱을 개편하면서 사용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사건이죠. 도대체 요기요 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화가 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용자 경험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켜서 결제 버튼을 누를 때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운가가 승패를 결정짓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요기요는 이 본질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앱을 켜면 마음이 참 급해지잖아요. 빨리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맞춰야 하는데 요기요는 사용자에게 너무나 많은 숙제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인지 과부하의 덫입니다. GS 리테일에 인수된 이후 요기요는 소위 말하는 슈퍼앱 전략을 취했습니다.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상품도 팔고 신선식품도 배달하고 심지어 쇼핑 정보까지 한 곳에 담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사용자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달 앱을 켜는 사람의 뇌는 이미 치킨이나 피자 같은 특정 메뉴에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앱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편의점 일표일시일 행사 배너나 생필품 할인 광고들이었습니다. 정작 내가 자주 시키던 단골집을 찾으려면 한참을 아래로 내려야 하거나 복잡한 메뉴 탭을 뒤져야 했죠.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팝업 창과 구독 가입 유도 문구들은 배고픈 사용자들의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플랫폼이 사용자의 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전략을 우선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요기요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커뮤니티에는 요기요 앱이 너무 무겁고 복잡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예전엔 3번에 터치면 주문이 끝났는데 이제는 5번, 6번을 눌러도 결제 화면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죠. 사용자의 뇌는 아주 정직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대안을 찾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직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배려할 때 요기요는 대기업의 욕심을 앱 화면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셈이었죠. 브랜드의 정체성도 모호해졌습니다. 열정의 상징이었던 요기요 레드는 이제 쇼핑몰 전단지 같은 조잡한 색상들에 묻혀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사용자들이 요기요가 세련됐다고 느꼈던 그 프리미엄 이미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앱 화면 밖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를 지탱하는 두 기둥, 바로 점주와 라이더들의 외면이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양면 시장 모델입니다. 주문하는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과 배달하는 기사님이 만족해야 굴러가는 구조죠. 하지만 요기요는 이 파트너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요기요가 소통이 안 되는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배민이 사장님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대감을 쌓을 때 요기요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기업의 이미지를 고수했습니다. 특히 정산 시스템이나 주문 누락 같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 뼈아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돈 문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정산이 늦어지거나 시스템 오류로 주문을 못 받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점주의 몫이 되죠. 이때 플랫폼이 보여주는 태도가 신뢰를 결정하는데 요기요는 고객센터 연결조차 쉽지 않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습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요기요 주문을 주력으로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식당 사장님들은 요기요 앱을 켜두기는 하지만 리뷰 이벤트나 혜택은 배민이나 쿠팡이츠에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이더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요기요 주문은 가급적 거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돈이 안 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요기요의 배차 알고리즘은 경쟁사들에 비해 정교함이 떨어졌습니다. 기사님이 있는 위치와 식당의 위치, 그리고 배달지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짜여야 기사님들이 1시간이라도 더 많이 배달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요기요는 동선이 꼬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로 파격적인 보너스를 뿌리고 배민이 배민원이라는 서비스로 맞불을 놓을 때 요기요는 라이더들을 유인할 강력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라이더들이 요기요 주문을 수락하지 않으면 식당에서는 음식을 나온 채로 식어갑니다. 손님은 앱에서 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며 분통을 터뜨리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음식은 눅눅하고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요기요에 실망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앱을 씁니다. 점주는 점주대로 손님한테 욕먹어서 싫고 기사는 기사대로 효율이 안 나서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의 실핏줄인 물류망이 터져버리니 앱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기요는 그렇게 서서히 시장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배달 앱의 표준을 제시했던 요기요가 왜 이렇게까지 파트너들의 마음을 잃게 된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시장 1위가 아니라는 조급함에 눈앞의 숫자에만 매몰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점주를 파트너가 아닌 수수료를 내는 대상으로 라이더를 혁신의 동반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보았던 그 시선이 결국 지금의 뼈아픈 결과를 낳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요기요는 마지막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요기요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재기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면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던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율이 곤두박질치고 쿠팡이츠에게 2위 자리까지 내주며 존재감이 희미해지던 요기요는 드디어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강력한 외부 세력과 손을 잡는 연합군 전략이었습니다. 그 연합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지배자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많이들 쓰시죠? 쇼핑 적립도 해주고 웹툰도 보여주는 이 멤버십에 어느 날 갑자기 요기요 무료 배달 혜택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휴 이벤트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요기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줄을 네이버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연결한 아주 절박하고도 영리한 승부수였습니다. 이 협력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요기요의 처절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앱 한 번 깔게 하려고 수천 원의 쿠폰을 뿌리고 유튜브 광고를 쏟아붓는 데만 매년 수천억 원이 나갑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손을 잡는 순간 요기요는 수백만 명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는 준비된 고객 리스트를 공짜로 얻게 된 셈입니다. 네이버 페이를 쓰고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배달비 무료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다시 요기요 앱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휴 이후 요기요의 이용자 수 지표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가던 빨간색 로고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다시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와의 동맹이 요기요에게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네이버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요기요는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의 힘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만약 나중에 다른 배달 플랫폼과도 손을 잡거나 제휴 조건을 변경한다면 요기요는 또다시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요가 이 독배를 마신 이유는 지금 당장 숨을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이 모여야 뭐든 해볼 수 있으니까요. 요기요는 이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뼈를 깎는 쇄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바로 조직의 체질이었습니다. 대기업인 GS 리테일의 관리 방식이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수용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최근 요기요의 행보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기민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앱 화면을 다시 단순화하고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결제 동선을 최적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배달이라는 본업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더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배달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사용 앱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등 무너진 물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화려한 기술을 뽐내기보다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요기요의 이런 변화가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 이민족과 쿠팡이츠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자칫 독과점 체제로 흐를 수 있었던 시장에 요기요가 다시 매기 역할을 자처하며 뛰어든 것이죠. 덕분에 소비자들은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배달비를 아끼고 각 플랫폼이 쏟아내는 경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요기요는 지금 1등을 꿈꾸기보다 가장 쓸모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1위 플랫폼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요기요만의 색깔을 찾으려는 이 노력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물론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쿠팡이츠의 자본력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배달의 민족의 점유율은 난공불락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공룡들이 한국 배달 시장을 넘본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요기요가 네이버와의 연합으로 벌어들인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들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앱에 머물게 하는 것을 넘어 요기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미식의 즐거움이나 압도적인 편의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반등은 그저 짧은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돌아온 요기요의 빨간색 로고를 보며 예전의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마음은 다른 플랫폼으로 굳어버리셨나요? 요기요의 몰락과 재기 시도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투쟁을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요기요의 15년사가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플랫폼 전쟁의 결말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지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최종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비즈니스에 눈이 한 단계 더 깊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기요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2년 독일의 선진 기술을 들고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당당했던 모습부터 딜리버리 히어로의 매각 결정으로 인해 버려진 자식처럼 방치되었던 아픔, 그리고 GS 리테일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지만 기업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겪어야 했던 극심한 혼란까지. 참으로 다사다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요기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이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하며 또 어떻게 노쇠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표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기요의 이 뼈아픈 기록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자본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사용자 경험의 관성이라는 점입니다.
요기요는 수조 원의 자본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건 배달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용자 경험의 혁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용자는 한 번 더 좋은 서비스를 맛보고 나면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식은 음식을 싸게 먹는 것보다 뜨거운 음식을 제값 주고 먹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요기요가 쌓아온 수만 장의 할인 쿠폰은 그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느끼는 가장 사소하고도 본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플랫폼의 주인은 기업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파트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기요가 점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라이더들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에만 매몰되었을 때 그들의 서비스는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잡히지 않아 식어가는 음식, 그리고 그로 인해 실망한 소비자. 이 악순환의 고리는 결국 플랫폼을 지탱하는 실핏줄인 파트너들과의 신뢰가 깨졌을 때 시작됩니다. 상생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기업의 홍보용 구호가 아니라 플랫폼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영업 기밀임을 요기요의 사례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돈을 벌지 못하는 플랫폼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변화의 타이밍을 놓친 대가는 혹독하다는 점입니다. 요기요는 매각 이슈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퀵커머스와 단건 배달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속도는 단순히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쟁자가 칼을 뽑았을 때 방패를 찾기보다 나도 같이 칼을 뽑거나 혹은 전혀 다른 무기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기요는 내부의 복잡한 사정과 대기업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에 갇혀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한번 멀어진 사용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는 떠나보낼 때보다 10배, 100배의 노력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요기요의 힘겨운 재기 과정을 보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요기요는 네이버와의 동맹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몰락을 늦추는 인공호흡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요기요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앱을 가볍게 만들고 배달의 본질에 집중하며 네이버라는 거대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다시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은 언제나 소비자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요기요가 건강하게 살아남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를 견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낮은 배달비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인생에서 요기요와 같은 정체기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취해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소중한 파트너들의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기요의 몰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통찰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기요가 이 고통스러운 기록을 딛고 다시 대한민국 배달앱의 전설로 부활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 정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요기요라는 기업이 가진 상징성이 워낙 컸기에 저 또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피드백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1위의 왕좌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무시무시한 전략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요기요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인지, 혹은 요기요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전략가, 또 돈줄경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혁신과 성장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